참 전쟁이라는 거는 운이 안 따르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봉오동에 제갈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전투가 막 한창일 때 늦은 오후쯤에 갑자기 소나기와 우박이 쏟아져요. 그래서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본군이 이제 뒤로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데 피파골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일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 월강 추격대대를 지원하려고 했던 지원대대가 일제 지원대대가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원대대하고 월강 추격대대하고 서로 독립군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총을 쏘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 거죠. 아군끼리 싸운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피파정, 이 피파골 그 마지막 전투가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 자멸의 길을 걸었던 그 모습을 딱 보여주거든요. 거의 자살골처럼. 네, 자살골처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 참 통쾌하더라고요. 그 독립군의 기백에 또 하늘에 운까지 따라줬던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승리를 했으면 일본군의 피해도 좀 막대하겠어요. 임시정부에 나와 있는 그 기록물에 따지면 사상자는 한 150여 명, 그리고 중상, 경상 다 합하면 이제 한 400~500명 이렇게 된다고 나오는데요. 실제 그 어떤 생존자들의 기록, 그리고 외무성 기록을 보면은 훨씬 많았습니다. 이제 사상자는 한 1000명쯤 됐고, 부상자 한 500에 경상자 또 한 1000명 넘는다 해서 그 숫자만 따져도 피해자의 규모가 한 2,50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2,500명 이상이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공식 어떤 그런 집계가 그 정도고 세지 못했던 또 도망쳤던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 한 2,500명 정도 되는 어떤 병력이 오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근거가 뭐냐면 그 전에 일본 그 외무성 기록에 군대를 갖춘 최소 1,000명 이상의 독립군이 어떤 무기를 들고 군사 기지를 갖고 있더라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200명, 300명을 데리고 거길 가서 전투를 치룰까? 저는 그거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군도 철저히 대비를 하고 왔던 전쟁이라고 볼 대비를 수 하죠. 오히려 있겠네요. 더 많은 수를 데리고 가서 섬멸을 하려고 하죠, 보통. 그런데 우리나라 독립군의 피해는 적죠. 적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주 산속에서 이제 저격하듯이 몸을 숨기고 이제 전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 일본군보다는 저 피해가 적을 수밖에 없었죠. 상황 자체가. 그래서 봉오동 전투가 승리를 했잖아요. 사실 승리의 주역들도 좀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봉오동 전투하면 홍범도 장군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홍범도 장군은 빼놓을 수가 없죠. 홍범도 장군은 그 머슴의 자식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고향이 평양이세요. 거기서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나팔수 노릇을 하시다가 우여곡절 끝에 금강산에 신계사라고 절이 있어요. 거기 이제 스님이 되시죠. 네, 잠깐. 그런데 거기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나요? 거기서 비구니 한 분을 만나는데 네. 두 분이서 도망쳐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가정을 꾸리시는 아. 그런 이제 운명적인 만남을 거기서 이제 하시다가 근데 비극적인 게 본격적으로 의병 활동에 이제 뛰어드셔가지고 이제 그 와중에 그 첫 번째 부인이 일제의 고문의 그 감옥소에서 돌아가세요. 그리고 첫째 아들도 홍범도 장군하고 같이 의병 활동하시다가 총 맞아 돌아가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연해주, 이제 만주 이렇게 무대를 옮겨가시면서 쭉 이제 의병 활동을 해나가시는 거죠. 그럼 봉오동 전투를 사실 승리를 이끈 주역 중에 한 분인데 그 전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당시 봉오동 전투에서는 연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이 방금 김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병 활동을 좀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워낙에 포수로 유명했던 분이기 때문에 당시 워낙 많은 별명이 있었죠. 나는 홍범도라는 별명도 있었고, 근데 그 의병 전투를 기록에 따지면 30회 이상, 정확히는 35회인가요? 7회 정도 되는데 30회 이상의 그런 의병 전투를 치르면서 자신을 따르는 그런 포수 어떤 집단, 단체가 있었다고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로를 세우다가 이제 러시아 연해주를 가고 그리고 다시 또 봉오동에서 활동을 하고 청산리, 그 다음에 다시 또 연해주, 그리고 나중에 강제이주까지 또 겪게 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죠. 근데
이 홍범도 장군께서는 이 봉오동 전투에서는 연대장으로 활동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청산리로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숨은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니까 좀 숨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김동우 작가님 또 다른 분이 숨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봉오동 전투 얘기할 때 최진동, 최문산 장군 그 형제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봉오동은 최진동, 최문산 장군의 그 어떻게 보면 성, 영토, 자기 땅 안에 그 개인 사유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이제 독립군 기지화 시킨 거죠, 이분들이. 근데 이분들 그 생애도 되게 드라마틱한 게 혹시 그거 아세요? 홍범도 장군 이렇게 권총 차고 찍은 사진 혹시 아세요? 보셨나요? 그 되게 유명한 사진이 있거든요. 홍범도 장군 딱 하면 떠오르는 사진. 근데 그 사진 오른쪽 편의 원본은 거기에 최진동 선생님이 같이. 똑같은 그 사진 모습으로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딱 이렇게 총집 차고 딱 이렇게 멋진 포즈로 이제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수염 있고. 수염 따고 네. 되게 멋있게. 카이저 수염 이렇게 신규식 선생님처럼 똑같이 그 수염으로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봉오동 전투는 실질적으로 사령관이었고 또 그거를 다 준비 무기부터 그다음에 주민들 소개하는 일까지 다 그거를 도맡아서 그 지역에서 하셨던 분이 바로 최진동 선생님. 그냥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 봉오동이라는 지역이 원래 황무지였어요. 황무지였는데 연길에 살던 어느 그 부호, 그 집안에서 모두가 이주를 하면서 개천민이 됐고, 그리고 연길에 있을 때부터 원래 다양한 어떤 비누 공장부터 해가지고 뭐 국수 사업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이런 식료품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그곳에서 돈을 많이 번 그 사업가들이 봉오동을 개척했고, 그 개척민들이 바로 최운산, 최진동, 최칭 이런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만주 쪽 얘기할 때는 우당 이회영 선생의 우당 형제를 이야기하듯이 간도를 이야기할 때는 사실 이 최운산 장군, 최진동 장군 이 삼형제를 사실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서간도에는 그 우당이에요. 북간도에는 최진동, 최운산, 그다음에 연해주에는 최재영. 뭐 요 정도 이제 큰 부호들, 요 삼각편대 정도로 아마 이해하시면 공통점이 그들이 모두 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네. 자신의 전 재산, 그 재산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에요. 근데 그 금액을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독립운동에 전부 다 투신을 해서 본인들은 되게 힘들게 또 살았던, 그 후손들도 되게 힘들게 살게 됐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분들을 우리가 좀 더 좀 기억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은선 장군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아버님이 그 최우삼이시라는 분이셨는데 그 북한도 이제 조정에서 파견한 그 북한도 관리사를 이제 하셨던 분인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북한도에 머무시니까 이제 그 만주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 만주 군벌이었던 그 장장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이제 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술이 되게 이제 일치월장 이제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장님의 그 목숨을 몇 번 구해주는 그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혈맹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연으로 이제 봉오동 일대 이제 사병 조직도 이제 만들 수 있었고,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이 이제 1920년 봉오동 전투까지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봉오동에서 이제 사병부대가 결국 이제 독군부란 이름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독군부가 대한군무도독부의 이름으로 변경이 되고, 그 대한군무도독부가 다른 독립군들과 합쳐지면서 이제 대한북로독군부 그리고 하나의 통합군단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들이 함께 싸웠던 전투가 바로 봉오동 전투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사병 조직으로 이루어졌던 봉오동의 자치, 하나의 자위부대의 성격이었다가 그곳으로 몰려왔던 수많은 독립군들이 있었고, 근데 왜 왔을까요? 그곳에 봉오동을 개척했던 그 최진동, 최운산 이분들이 자신의 전 재산으로 독립군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나의 어떤 마을을 만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렸던 거거든요. 당시 함경도 쪽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넘어왔고 갑산 쪽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넘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소문을 타면서 봉오동에 가면은 우리가 독립군으로 싸울 수도 있고 또 먹여주고 재워준다더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린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니었으면은 봉오동 전투는 애초에 시작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청산리 전투에서 그런 사관 양성소라든지 북로 군종소가 만들어진 땅, 그 땅이 전부 다 최운산 장군이 샀던 땅이고, 그곳에서 그런 건물들이 만들어졌고, 그 어떤 단체를 운영하는데 모든 군자금, 그 군비금 이런 것들을 또 최운산 장군이 대부분 다
해결했던 그런 그 역사가 있거든요. 김자진 장군이 그 북러군정서 신대평일 때 이제 북러군정서를 꾸리잖아요. 그 땅도 이 최씨 집안 땅이었거든요. 이제 그걸 내준 거죠. 여기다 한번 해보라고.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일대 십리평, 뭐 봉오동 이 일대를 보면 이 최씨 집안 이 삼형제 분들의 땅을 안 밟고는 지나가기 힘들었던 그만큼 땅이 넓었던 거죠. 네, 이분들이야말로 우리가 봉오동 전투의 숨은 영웅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집안이 집 자체가 독립군 본부였기 때문에 또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이 저희 할머니가 쓰셨던 커다란 맷돌. 할머니가 정말 독립군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일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최은선 장군께서 광복 한 달 전에 이제 순국을 하셨는데 한평생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그런 내용의 유언이 딱 적혀 있어요. 이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 예, 우리는 봉오동 전투 하나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독립운동사가 좀 더 빛이 나려면 관심을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계속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